스페셜 에듀에서 부동산학 개론을 강의하는 강량구입니다. 여러분들과 강량구가 만난 첫 시간이니까 부동산학 개론에 대한 OT를 진행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첫 번째는 부동산학 개론이라는 과목은 어떤 과목인지, 어떠한 내용들을 학습하는 건지, 그래서 시험 문제가 어떤 내용들이 출제되는 건지 그러한 내용을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는 회차가 35회입니다. 그러면 34회 우리 시험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경향을 알면 35회 시험에 어떻게 대비할 건지를 판단할 수 있겠죠. 따라서 두 번째는 34회 출제 경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중장기적인 계획을 잡은 겁니까? 아니면 단기에 합격하고 끝낼 겁니까? 그렇죠. 단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를 하면서 스페셜 에듀에서 학습하는 이 내용들이 실제 실무에 나가서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활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당연히 활용되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1년 동안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를 하면서 습득한 이 내용은 실무에 나가서 하루 경험하면 이 내용들은 다 배울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 기간 동안 학습하는 내용들을 실무에 나가서 활용하기 위해서 학습한다는 생각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왜? 시험은 시험일 뿐입니다. 따라서 시험은 단기간에 합격하고 끝내는 게 좋은 거지, 수험 기간이 길어지면 몸도 마음도 황폐화됩니다. 따라서 단기에 합격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 서로 이야기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몸을 먼저 한번 풀어보세요. 자, 몸을 릴렉스하게 만들어요. 릴렉스하게. 항상 수업을 들을 때는 긴장하지 마세요. 릴렉스한 상태에서 편안하게 듣고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면 바로바로 질문하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아무런 선입관을 갖지 마세요. 아무런 선입관을 갖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이것이 여러분들과 강량구가 함께 학습해야 될 과목인데, 부동산학 개론 이렇게 딱 과목의 제목을 딱 들으면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어떤 단어가 딱 떠올라요. 아, 이 과목은 무엇을 공부하는 거구나. 자, 어떤 게 떠오릅니까? 무엇이든 좋아요. 응? 오케이. 부동산에 대해서 학습하는 것 같다. 맞습니다.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부동산에 대해서 학습을 하는 것은 맞는데 부동산에 대한 무엇을 학습하는 걸까요? 자, 결론.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학습하는 과목입니다. 그럼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야, 부동산학 개론은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부동산학 개론은 투자를 어떻게 하면, 언제 하면 합리적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학습하는 과목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주식에 투자하고 계십니까? 자, 코인에는 투자해 본 적이 있나요? 자, 그러면 만일에 주식에 투자하고 코인에 투자하고 이렇게 투자를 해보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부동산학 개론에서 설명하는 내용들을 훨씬 빠르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왜? 결론은 투자에 대한 내용들이기 때문에요. 근데 나는 주식에 투자해 본 적도 없고 코인에 투자해 본 적도 없고 채권에도 투자해 본 적이 없다. 자, 그러나 최소한 예금에는 투자하신 거죠. 오케이. 우리가 은행 거래는 늘 하는 거니까 월급 통장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럼 예금을 계속 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현재 거래하는 주거래은행의 주통장에서 수익률, 이자율은 몇 %입니까? 모르신다고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첫 번째 투자를 잘 안 한다는 것. 두 번째, 투자를 하는데 돈을 벌겠다고 투자를 하면서도 수익률이 얼마인지도 별로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냥 투자해서 돈 들어오면 오케이, 좋다는 거죠.
10억을 투자해서 1억이 들어온 게 좋아요? 1억을 투자해서 2천만 원이 들어온 게 좋아요? 비교해 보세요. 10억을 투자했습니다. 그 대가로 1억이라는 수익을 얻었습니다. 1억이 들어온 거예요. 1,0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2천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는 1억, 하나는 2천. 어느 게 좋아요? 아니 1억이 훨씬 좋네? 아니죠. 1억을 얻기 위해서 10억을 투자한 거죠. 다시 말하면 수익률은 10%입니다. 근데 1,000만 원을 투자했을 때 1억을 투자했을 때 2천만 원의 수익이 생겼다면 수익률이 20%죠. 다시 말해서 투자의 기준은요, 금액 기준이 아니라 수익률, 이자율 기준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투자에서는 수익률로서 이야기하는 게 맞는 거지, A라는 부동산에 투자했더니 나 양도 차익이 2억이야. 이는 아주 잘못된 표현이죠. 양도 차익의 결과 나는 수익률이 15%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식이든 코인이든 예금이든 채권이든 투자 대상들은 많은데 우리 시험 범위는 딱 하나, 부동산에 국한됩니다. 그래서 제목이 부동산학 개론이라는 말이죠.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데 어떻게 투자하는 게 좋을까? 다시 말해서 전액 자기 돈으로 투자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내 호주머니에 돈이 있다고 할지라도 일부는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는 게 좋은 건지, 또는 어느 시기에 투자하는 게 좋은 건지, 경기가 침체되었을 때 투자하는 게 좋은 건지, 경기가 활성화되었을 때 투자하는 게 좋은 건지. 갭 투자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그럼 갭 투자라는 것은 언제 발생하는 건지, 은행 금리가 오르고 내리고에 따라서 투자 시기가 달라질 수 있나요? 당연하겠죠. 금리라는 것이 투자의 엄청난 기준이 되는 거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조건들을 기준으로 해서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것, 그러한 내용들을 학습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만 더 질문합시다. 여러분들은 부동산에 투자할 때, 구체적으로 이 아파트에 투자할 때 실질적으로 무엇에 가장 기준을 두고 있습니까? 뭐라고요? 학군요? 좋습니다. 또 지하철과의 거리, 직장과의 거리, 그죠? 다 좋은데 방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그 모든 조건들은 결과적으로 이 가격에 반영되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데 그 투자의 1차적인 가장 근본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가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격,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이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좋습니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학 개론에서는 수요와 공급을 학습하게 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표현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가치가 좋다, 나쁘다. 그죠? 오케이.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죠.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아파트의 가격은 10억이라고 전제합시다. 아파트 가격은 10억인데 감정평가사들이 이 아파트를 평가했더니 가격이 12억이래요. 가치입니다. 가치가 12억이랍니다. 가치는 12억인데 시장에서 가격은 10억에 거래되고 있답니다. 이거는 고평가입니까? 저평가입니까? 그렇죠. 저평가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저평가된 아파트가 여러분 중개사무실에 중개 물건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중개 잘한다고요? 아니죠. 내가 사야지. 그죠? 아니, 이렇게 저평가된 물건이 들어오면 내가 사는 게 제일 좋죠. 자, 다시 말해서 공인중개사인 우리가 부동산에 대한 기본적인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걸 중개할 건지, 아니면 내가 직접 살 건지, 아니면 이 유리한 조건에 있는 부동산을 중개할 때, 컨설팅할 때 훨씬 더 유리해졌죠. 그렇죠? 매수자에게 현재 이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매력적인 것을 어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투자를 결정하는 거죠. 10억이라고 전제했습니다. 자, 10억이라고 전제했고, 자, 그리고 이 아파트 가격은 저평가되어 있고, 투자 가치가 아주 양호하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투자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뭐가 제일 큰 문제죠? 그렇죠. 돈이 문제죠. 아니 10억이라는데 내 수중에는 6억밖에 없어서 투자를 못하겠다?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대출받아야죠. 대출받아서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금융이라는 파트를 학습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할 때 대출을 받는 것은 정상적이고 아주 정상적인 행위예요. 정상적인 경제행위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대한민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에서 부동산을 살 때는 대출을 받아서 사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고가품이니까. 고가품이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의 현금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니까. 그죠? 일단 잡아놓고 그리고 내가 매월 발생하는 소득 또는 나의 연봉을 가지고 상환을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금융입니다. 여러분들과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시간이 2023년 11월이죠.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재 아파트 값은 올라가고 있습니까? 내려가고 있습니까? 참 이거 이상하죠. 신문기사를 보면 계속 오른다. 뉴스에서도 오른다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 집값은 떨어지고 있는가요? 아니면 내린다고 하는데 우리 집값은 오르고 있습니까? 또는 어떤 사람은 오른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내린다 그러고 자,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부동산은 첫 번째 움직이지 않죠. 그걸 부동성이라 그럽니다.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지역의 조건들이 고스란히 가격에 반영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이 아파트를 보면서 저 아파트는 가격이 비쌀 거야 라고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강이 있다는 이유. 강이 있으니까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강 주변에 있는 아파트는 다 비싸니까요. 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란 얘기예요. 자, 조금 더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재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다면, 상승한다고 전제하자고요. 상승한다면 거래량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거래량은 증가해야죠. 지금 가격이 상승한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거래량이 증가를 해야 될 텐데 지금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는 결론은 이 가격의 상승은 정상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다 더 좀 정확하게 현재 부동산 시장의 상황을 얘기하면 그냥 보합 상태죠. 실제 거래가 안 되는데 가격이 올랐는지 내렸는지 어떻게 합니까? 가끔씩 뉴스에서 한 번씩 나오죠. 어떤 아파트가 이번에 가격이 얼마에 거래되었다. 그런데 그게 한 달에 한 건일 수 있고 6개월에 한 건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최근의 상황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을 가지고 아파트 가격이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든지 내렸다라고 하는 그 평가 자체부터가 지금은 전혀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이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에 거래량을 가지고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지역의 아파트를 사려고 해요.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대요. 그러면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래량을 보는 거예요. 거래량이 증가하지 않는다면 그 얘기는 그죠. 거짓이란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해서 가격을 결정하는데 2023년 올해 대한민국에서 아파트를 가장 많이 구입한 연령대가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던가요? 30대가 1순위입니다. 그런데 왜 30대가 아파트를 가장 많이 구입했을까요? 물론 그분들이 아파트 가격이 코로나 때 올라갔던 가격들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지금이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하신 분도 있겠지만 정부가 그 30대에 맞는 정책들을 많이 내놓은 겁니다. 자, 지금 이 수업을 듣고 있는 우리 막둥이들 잘 생각하세요. 언제 결혼하실 겁니까? 올해 하세요. 23년에 결혼하고 24년에 출산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24년에 여러분들이 아기를 출산하게 되면 정부가 1%로 집 사라고 대출합니다. 자, 그게 며칠 전에 나온 정책이죠. 자, 보세요. 정부가 최근에 내어놓는 부동산 정책들에 가장 많은 수혜를 볼 수 있는 연령대가 30대 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생애 최초로 아파트를 구입한다. 내가 태어나서 집을 처음 산다. 그럼 저리로 융자한다.
그러니까 그 연령대에 해당하는 분들이 30대 분들이 많았다는 얘기죠. 다시 표현해서 정부가 어떠한 부동산 정책을 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에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 같이 5개 제목 쭉 읽어보세요. 앞에 부동산만 집어넣으면 되겠죠. 부동산 투자, 부동산 금융, 부동산 정책. 근데 그런 말 신경 쓰지 말고 수요 공급, 감정 평가, 투자, 금융, 정책 몇 개죠? 5개죠. 이 5개 단원에서 우리 시험에서 65%에서 70%가 출제됩니다. 다시 표현해서 우리 시험은 60점만 받으면 되는 거죠. 그럼 개론 전 범위에서 이 5개 단원에서 65에서 70%가 출제되니까 여러분들은 5개 단원과 아주 친해져야 됩니다. 5개 제목 잘 보세요. 자, 계속 가봅시다. 여러분들은 현실적으로 아파트를 살 때 어떤 조건들을 고려하십니까? 학군. 그죠? 그런데 내가 지금 집을 사는데 3년 후에 팔 생각인데 그때 가격이 오를까 내릴까? 이런 것도 예상하시죠. 직장과의 거리, 시장과의 거리. 그런데 그런 조건들이 잘 갖추어진 어떤 부동산이 있대요. 그럼 우리는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좋습니다. 입지가 좋다 그러죠. 그러니까 입지라고 하는 것이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데 많은 영향을 주는 거죠. 어떤 지역이 개발이 되면 가격이 올라갑니까? 개발된다라고 발표하면 가격이 올라갑니까? 개발될 걸 하고 소문이 나면 가격이 올라갑니까? 소문만 나도 가격이 오르죠. 결론은 이 부동산 개발이라는 게 가격에 큰 영향을 준다는 거죠. 대한민국은 부동산 시장이 개발의 단계에서 관리의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얘기는 여러 해 전부터 나오는 말입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는 관리도 중시되지만 여전히 그래도 개발 중심인데 이제 점점 우리는 개발이 아니라 관리 중심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을 해서 중개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관리업도 할 수 있습니다. 점점 업무의 범위를 확장시켜 가셔야 됩니다.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아파트를 개발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죠. 팔아먹어야죠. 마케팅입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은 좋다, 나쁘다. 말하기가 곤란하다. 지역마다 다르다. 자, 어찌되었든 그 시장의 경기 상황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은 달라지죠. 이러한 모든 내용을 총괄하는 파트가 부동산학 총론이라는 파트입니다. 부동산학 개론이라는 과목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학습합니다. 여러분, 이 전체 몇 개 단원인지 세어보세요. 몇 개입니까? 12개. 이 12개 단원이 우리 시험 범위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 그림을 통해서 부동산학 개론이라는 과목은 수요도 공부하고 입지도 공부하고 경기 변동도 공부하는데 이 모두를 총괄해서 다루는 게 총론이라는 파트구나. 그 전체 12개 단원이 있다. 자, 목차를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설명드렸던 이 순서는 이제 가격에 보다 더 직접적 영향을 주는 것 순서대로 좀 정리를 한 것이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학습을 하면서 목차를 설정하다 보면 당연히 부동산학 총론이 첫 번째 테마겠죠. 총론에서 일단 부동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개별 강론에 들어가서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학습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12개 단원이 부동산학 개론의 시험 범위인데 최근 1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각각 출제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따져볼게요. 최근 1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많이 나왔던 파트가 감정평가입니다. 그리고 투자입니다. 그 다음에는 금융. 34회 시험에서 부동산 금융은 3문제 출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보다 적게 출제된 겁니다. 그런데 34회 40문제 중에 2문제가 기존 시험 범위를 벗어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그 2문제가 모두 금융 파트에서 나왔습니다. 다음 정책입니다. 그리고 수요 공급입니다. 자, 방금 우리가 목차를 전체 설정할 때
아파트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5개 있었죠. 그 5개 단원입니다. 이 5개 단원의 지난 10년 동안의 출제 비율입니다. 우리 시험은 몇 점 받으면 합격하는 겁니까? 60점이죠. 그럼 12개 단원 중에 5개 단원만 학습해서 정확하게 정답만 찾으면 패스죠. 오케이.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문제가 출제될까요? 내용이 학습해야 되는 내용도 많고 좀 상대적으로 무겁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파트는 상대적으로 출제 빈도가 좀 떨어지는 거죠. 경기변동이나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한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얘기인데 왜 한 문제가 출제될까요? 볼륨이 그만큼 작다는 얘기입니다. 또는 내용이 가볍다는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앞서 했듯이 이 5개 단원에 조금 더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23년 34의 기출문제는 문항수가 어땠는지 확인할게요. 첫 번째, 감정평가는 6문제가 출제됩니다. 감정평가는 정해져 있습니다. 6문제 항상 나옵니다. 가로 속에 있는 2라는 숫자는 계산 문제입니다. 다음, 올해 가장 많이 출제되었던 파트가 투자입니다. 8문제 중에서 4문제가 계산 문제였습니다. 금융은 3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부동산 정책입니다. 수요 공급은 계산 문제가 하나 출제됩니다. 그래서 올해 시험, 즉 34의 시험 기준으로 보면 이 5개 단원에서 출제 문항수가 이렇게 됩니다. 한 번 더요. 12개 단원 중에 5개 단원이 65에서 70%를 점유합니다. 그래서 5개 단원과 아주 친숙해야 됩니다. 그런데 계산 문제를 보시겠습니까? 계산 문제 숫자를 한번 쭉 보세요. 4문제, 2문제, 1문제에서 7문제죠. 34의 계산 문제가 10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10문제 중에서 7문제가 5개 단원. 다시 말하면 계산 문제도 대부분 이 5개 단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5개 단원만 학습하면 합격하는 점수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지만 문제는 5개 단원에서 다루는 내용들이 좀 전반적으로 무거운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모두 다 정답을 찾아내는 게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가벼운 다른 이런 내용들도 학습을 하는 겁니다. 올해 입시로는 꽤 많이 나왔습니다. 5문제나 나왔습니다. 입시로는 평균 3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34회 시험에서는 5문제. 부동산 시장은 출제가 안 됐다, 그죠? 부동산 시장은 출제가 안 되고요. 자, 34회 출제 경향입니다. 그러면 OT 1교시에 우리가 학습한 내용은 목차를 여러분들한테 설명한 겁니다. 부동산학 개론이라는 과목은 이러이러한 내용들을 학습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작위로 자, 여러분 총론이 있습니다. 수요 공급입니다. 경기 변동입니다. 그러면 재미가 없으니까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할 때 가장 중심이 되는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는지를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해본 거예요. 그러면서 목차를 12개 단원을 정리했고 그 12개 단원의 출제 비율을 정리한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어디에 좀 더 집중할 거냐? 물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투자는 8문제인데 마케팅은 1문제니까 에이 그냥 마케팅은 안 해도 되겠구나. 아니죠. 마케팅이 1문제라는 얘기는 볼륨이 그만큼 작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용이 그만큼 가볍다는 뜻입니다. 단순하게 몇 가지만 암기하면 1문제를 맞출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따라서 노란색으로 구성된 5개 단원에 집중은 해야 되지만 이 5개 단원에서 취급되는 내용들이 우리가 모두 다 해결할 수는 없으니까 여기서 실수를 우리가 틀린 것들은 다른 곳에서 만회해야죠. 그래서 다른 파트들을 학습한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한 70점 정도의 기준으로 목표를 잡고 학습을 하면 편안할 겁니다. 자, OT 1교시에서 여러분들과 정리한 내용은 목차 12개 단원하고 출제 비율을 정리했습니다. 우리 커피 한 잔 마시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